그녀가 원래부터 그에게 반할 운명이었던 게 아니라 연 선배의 연출을 통해 모종의 역할을 맡으면서 비로소 그에게 반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둘을 묶는 연 선배의 설정은 그녀 앞에 빈잔을 놓는 일 같은 것이었다고. 그 빈잔 안에 담긴 암시적 명령은 그와 사귀어라 였다고. 빈 찻잔 놓기. 권여선. 저녁 무렵 그녀가 강변에 있는 H 오피스텔 앞에 도착했을 때는 해가 지고 있었다. 초고층 오피스텔은 중간 부분이 석양에 반사되어 자수정 허리띠를 두른 거대한 사각 기둥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무엇인가를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가 없었다. 그녀는 건물로 들어가는 대신 강변 쪽으로 나아갔다. 무엇인지 알 수 없는 두려움이야말로 진정한 두려움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와 연 선배가 함께 시나리오 작업을 했던 첫 영화에 빗대 표현하자면 그것은 빈 찻잔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일지도 몰랐다. 빈 찻잔 놓기는 애플 팰리스에서 처음 제작한 영화였고 지금 연 선배는 애플 팰리스의 공동 대표가 되어 저 높다란 오피스텔 건물에 입주해 있다. 오늘 오전 연 선배는 오랜만에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전화를 끊고 나서부터 내내 고민했지만 일몰 때까지도 그녀는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였다. 빈 찻잔 놓기는 흥행에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취향 있는 관객과 평단의 관심을 끄는 데 성공했다. 연 선배는 그 정도에 만족한다고 말했다. 다음 개봉될 두 번째 영화도 차질 없이 마무리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했다. 툭 까놓고 말하면 하더니 연 선배는 첫 영화에 이어 세 번째 영화의 시나리오도 그녀와 함께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니 고 작가 저녁 6시까지 내 오피스텔로 와주십사 하고. 연 선배는 더 일찍 와도 좋고 라는 말을 가볍게 덧붙이더니 몇 달 전에 이사했다는 오피스텔의 이름과 위치를 설명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연 선배가 말한 H 오피스텔을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았다. 검색된 내용과 연 선배의 목소리, 오랫동안 적조했다가 이제야 전화를 받게 된 사실 등이 한꺼번에 떠오르자 기분이 묘해졌다. 직접 만나서 얘기를 나누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다. 연 선배는 마치 며칠 전에 만났다 헤어진 사람처럼 그녀를 아무렇지 않게 대하고 있었지만 바로 그 아무렇지 않다는 태도 속에 대단히 인위적인 무엇인가가 감추어져 있었다. 그들이 만나지 못한 반년의 시간이 그녀에게는 아무렇지 않은 게 아니었는데 연 선배에게는 아무렇지 않다는 사실. 그것은 아마도 연 선배와 그녀가 동일한 감각의 연속선상에 있지 않다는 의미일 것이다. 둘의 위치가 평행을 벗어나 위탕과 아래탕처럼 높낮이를 달리하게 되었다는 의미인지도 몰랐다. 하물며 두 항을 연결하는 비스듬한 각도의 선마저 대단히 희미한 점선에 불과해졌다는 것. 이제 연 선배를 더 이상 연 선배라 부르지 못하고 대표님이라고 불러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자니 그녀는 우울하고 나른한 느낌에 사로잡혔다. 강이 어두워지고 있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H 오피스텔을 올려다보았다. 엘리베이터 안에 조명이 들어오자 오피스텔 건물은 색을 일변하여 은은한 옥색이 되었다. 수정산처럼 거대한 건물이 그녀와 한강을 내려다보며 우뚝 서 있었다. 그녀는 무엇 때문에 망설이는지 모른 채 오랫동안 망설이고만 있었다. 알 수 없는 초조가 호흡을 불규칙하게 했다. 연 선배는 조에게 아주 가벼운 호기심 이외에 아무 감정도 품지 않았을까. 강변에 접한 수정산처럼 거대한 H 오피스텔 19층이 아니라 좁은 골목이 내려다 보이는 망원동 M 연립 3층에 살고 있던 그때에도 말이다. 그곳 302호의 현관문은 항상 열려 있었다.
그녀가 처음 그곳을 방문한 날은 장맛비가 엄청난 기세로 쏟아지던 날이었다. 그녀는 물이 흐르는 우산을 털며 벨을 눌렀다. 벨이 망가졌는지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그녀는 젖은 손으로 문을 두드렸다. 연선배는 징검다리를 건너는 포즈로 한쪽 발로만 현관 바닥을 디딘 채 문을 열었다. 열려 있었어. 그녀는 젖은 우산을 어디에 놓을까 묻는 얼굴로 연선배를 바라보았다. 아무데나 던져놓고 빨리 들어와. 연선배는 뭔가를 막 시작하려는 사람처럼 경쾌하게 서두르고 있었다. 그녀는 우산을 현관 구석에 세워두고 실내로 들어왔다. 집을 나설 때는 몇 방울씩 떨어지더니 선배네 오면서 점점 퍼붓는 거예요. 이 동네에 오니까 정말 대단하네요. 잘하면 침순하겠어요. 잘못하면 연선배가 나무라듯 그녀의 말을 정정해 주었다. 이 동네 사람들 물 쪽에 피해의식 많거든. 네, 잘못하면. 그녀는 얌전히 수긍했다. 어쨌든 제대로 찾아왔네. 그녀가 무심히 고개를 끄덕이자 연선배는 짐짓 엄숙한 얼굴로 제대로라고 반복했다. 골목에서 못 찾고 좀 헤맸는데. 연선배는 그런 뜻이 아니라는 듯 고개를 살짝 흔들었다. 넌 지금 비구름의 가장자리에서 비구름의 중심으로 제대로 진입한 거야. 그래요? 그거 좋은 건가요? 좋다기보다는 글쎄, 중심이 아무래도 거룩하지 않니? 변두린 아기자기하긴 해도 조잡하기 짝이 없잖아. 연선배는 얼룩투성이에다 한쪽 귀퉁이마저 떨어져 나간 그야말로 조잡하기 짝이 없는 탁자 위에 잔을 2개 내려놓았다. 오랜만에 낮술 먹자. 아니 선배, 지금은 별로 마시고 싶지 않은데. 그래, 그럼 나만 마시지 뭐. 그러면서도 연선배는 그녀 앞에 내려놓은 술잔을 치우지 않았다. 눈앞에 빈잔이 놓여 있다 보니 어느 순간 그녀도 자연스럽게 술을 받아 마시고 있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연선배와 함께 시나리오 작업을 진행하기로 결정을 보았다. 그것은 그녀가 그 즈음에 내린 결정 중 가장 무모하고 신선한 결정이었다. 그날 그녀가 술을 마시지 않겠다고 하는데도 연선배는 그녀 앞에 빈잔을 내려놓았다. 따지고 보면 연선배는 그녀의 거절을 완곡하게 거절한 셈이었다. 오늘 연선배의 전화를 받기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자신이 그런 식의 은근한 강요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 어두워지는 강을 바라보면서 그녀는 아직도 자신이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며 심지어는 더 큰 두려움에 봉착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가장 두려운 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모른 채 그녀가 연선배의 의도대로 빈잔을 움켜쥐며 마실 것을 받아 마시게 되리란 점이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함께 만든 첫 영화가 주는 경고 메시지를 요약하자면 이런 것이 될 것이다. 누군가 그대 앞에 찻잔이든 술잔이든 빈잔을 내려놓는다면 경계하라. 그것은 처음엔 온화하고 예의 바른 권유로 보일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그것이 그대에 대한 가장 잔인하고 난폭한 지배로 돌변할 수도 있으니 애당초 빈잔에는 이런 무시무시한 의도가 담겨 있었을 수도 있다. 닥치고 마셔. 안 마셔? 좋아. 두고 보자고. 결국엔 마시게 될 테니. 그녀는 무기력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결국엔 마시게 된다. 그러나 앞으로 그녀는 연선배와 다시 작업을 하게 될 것이다. 그날 M 연립에서 그들이 2시간쯤 이야기를 나눈 뒤였다. 갑자기 복도 쪽이 소란스러워지는가 싶더니 새로운 방문객들이 302호 실내로 쏟아져 들어왔다. 수선을 떨며 인사를 하는 그들에게 연선배는 어서 오라는 고갯짓을 하고 그녀에게 하던 얘기를 계속했다. 그녀는 그들 쪽을 쳐다보다 말고 다시 연선배의 얘기에 귀를 기울였다.
연선배의 태도에는 항상 상대의 집중을 요구하는 당당함과 세련됨이 배어 있었다. 방문객들은 모두 5명이었다. 연선배는 목소리를 낮춰 그녀에게 하던 얘기를 서둘러 마쳤는데 그녀 생각에 연선배의 얘기 중에 누가 들어서는 안 될 내용 같은 것은 전혀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장난삼아 연선배를 비밀주의자라고 부르며 조금은 어렵게 대하는지도 몰랐다. 그러나 당시에 그녀는 2살 차이인 연선배를 언니처럼 따르고 좋아했다. 야심이나 권력욕이 그다지 추하지 않게. 오히려 고급스러운 액세서리처럼 은은하게 반짝이는 사람이 있다. 연선배는 사람을 긴장감 있게 끌어당기지만 아무리 가까워져도 끝내 가까워졌다는 느낌을 주지 않는 스타일이었다. 그 당시만 해도 그녀는 그런 종류의 사람을 끝이 보이지 않는 서늘한 동굴 안을 들여다보듯 좋아했다. 세상에는 손바닥만한 웅덩이처럼 빤히 들여다보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녀와 얘기를 마친 연선배는 새로 들어온 사람 중에 그녀가 모르는 이들을 소개해 주었다. 그녀가 모르는 사람은 2이었는데 한 사람은 입술 빛깔이 유난히 파래서 추워 보이는 젊은 아가씨였고 다른 한 사람은 바로 그였다. 그는 들어온 무리 중 맨 끄트머리였으므로 그녀는 그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힐끗 본 그는 눈이 조금 작다는 인상을 주었는데 사실 그의 눈은 별로 작지 않았다. 다만 전체적인 표정이 막 자고 일어난 듯 무심하고 아련해 그렇게 보일 따름이었다. 입술이 새파란 예원 씨는 연선배의 소개를 받자 그녀를 향해 희죽 웃어 보였다. 그 뒤에서 그는 소개를 기다리듯 연선배와 그녀를 번갈아 보고 있었다. 그의 성이 조라는 것을 들었을 때 그녀는 오 하고 연선배를 향해 아는 척을 해보였다. 예전에 연선배에게서 주로 검은 빛깔계통의 옷을 즐겨 입어 블랙 조로 통한다는 청년에 대해 들은 기억이 났다. 그때 연선배가 그에 관해 몇 가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유감스럽게도 그녀의 머릿속에 별로 기억나는 내용은 없었다. 그는 그녀의 얼굴은 보지 않고 연선배를 향해 오? 라고 되물었다. 아마도 저 여자가 왜 나를 보자마자 오? 라고 하는 거지 하는 의미 같았다. 연선배는 그저 빙그레 웃고 말았다. 그녀가 미리 알고 있는 셋 중 한 사람은 감독을 맡을 예정이라는 장이었는데 연선배와 동석한 자리에서 몇 번 만난 적이 있었다. 장 감독은 얼굴에 흉터가 있고 대머리인 사내로 그녀가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영화감독답지 않게 생긴 사람이었다. 나머지 2명의 연출부 청년은 한두 번 잠깐 스치듯 본 적이 있었다. 5명의 방문객들은 며칠 휴가를 보내러 온 사람처럼 먹을거리를 잔뜩 싸가지고 왔다. 닭튀김과 생선초밥, 즉석에서 끓이기만 하면 되는 일품 요리, 과자와 과일, 라면과 김밥과 어포 같은 것들이었는데 7명이 하룻밤에 해치우기에는 그 양이 어마어마했다. 모임의 분위기는 자연스레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을 모두 알고 있는 연선배가 주도했다. 친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때로 모이면 흔히 그렇듯이 그들은 맥이 닿지 않는 이야기들을 나누며 자주 웃었고 조금 빠른 속도로 술을 마셨다. 맥주가 떨어질 만하면 무리 중 아무나 둘씩 짝을 지어 골목길 끝에 있는 구멍가게에 가서 맥주를 사가지고 와서 냉장고에 채워 넣었다. 한 번도 맥주를 사러 나가지 않은 사람은 연선배와 소주를 마시는 그녀뿐이었다. 그녀는 조와 대각선 방향에 앉아 있었다. 그는 술을 많이 마시는 것 같지는 않았다. 그는 조금 불안한 데가 있어 보였다. 자주 주위를 두리번거렸고 이명을 들은 듯 벌떡벌떡 일어나 실내를 서성이다 골목이 내려다 보이는 베란다로 나갔다 들어오곤 했다. 그녀는 주의가 산만한 사람에게는 주의를 집중 못하는 버릇이 있었다. 지금에 와서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 보아도 그녀는 그가 당시 무슨 말을 했는지 정확히 기억할 수가 없다. 그 시간이 다시 온다면 그녀가 연선배의 얘기 때문에 그의 첫인상을 놓친다거나
옆자리에 앉은 장감독의 썰렁한 우스갯소리에 호응하느라 그의 얘기에 집중하지 못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모임을 주도하는 연선배의 스타일은 흠잡기 어려울 정도로 능란했다. 어느새 그녀는 연선배가 제안한 역할에 맞춰 매우 재능있고 도도한 여자 선배의 역할을 맡았고, 그는 그녀의 신비한 매력에 끌리는 남자 후배의 역할을 맡고 있었다. 그들의 역할은 연선배의 즉흥적인 암시에 따른 것이었는데, 그와 그녀뿐만 아니라 거기 모인 사람들 모두 연선배의 연출에 비록 만족하진 않더라도 최소한 순응하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었다. 지금에야 비로소 그녀는 의문을 갖는데, 그녀와 조가 처음 만났을 때 연선배는 그들의 짤막한 오라는 인사의 교환 어디에서 비록 장난이나마 그들을 한 쌍의 연인 비슷한 것으로 묶을 만한 단서를 발견했을까? 그녀가 그에게 집중하지 못했던 그 시간, 연선배는 어떻게 그녀가 곧 그에게 몰두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을까? 그날 M 연립에서 마지막으로 술을 사러 나간 커플은 그녀와 그였다. 둘이 맥주를 사러 나가라는 연선배의 명령에 그녀가 자신은 소주를 마신다고 뻗대자 그는 대번에 그럼 자기는 거의 안 마시고 있다고 받아쳤다. 둘은 억울함으로 연대한 커플로 간주되어 더욱 술을 사오라는 부추김을 받았다. 술을 사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취기 때문인지 그녀는 숨이 좀 가빴다. M 연립의 어둡고 좁은 계단에 들어서자 그녀의 쌕쌕거리는 숨소리는 더 크게 울렸다. 그가 주세요 라고 했고 그녀는 됐다고 했다. 아이 거참 하며 그는 봉지를 쥔 그녀의 왼손을 꾹 잡아 봉지끈을 빼내더니 왼손잡이네요 했다. 양손에 무거운 봉지를 들고 계단을 오르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그녀는 자신이 연선배의 말대로 지금 그에게 반하는 중인가 하고 의아해했다. 사건을 다르게 본다면 이런 해석이 더 타당할 수도 있다. 그녀가 원래부터 그에게 반할 운명이었던 게 아니라 연선배의 연출을 통해 모종의 역할을 맡으면서 비로소 그에게 반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둘을 묶는 연선배의 설정은 그녀 앞에 빈잔을 놓는 일 같은 것이었다고. 그 빈잔 안에 담긴 암시적 명령은 그와 사귀어라 였다고. 그렇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는다. 연선배는 왜 그랬을까? 왜 하필 그녀에게 그를 연관시키려 했을까? 줄곧 그에게 열띤 관심을 보이던 입술이 푸르죽죽한 예원 씨를 젖혀두고, 심지어 연선배 자신을 젖혀두고. 그녀가 조를 다시 만난 것은 M 연립에서의 첫 회동이 있은 지 며칠 뒤였다. 그녀가 여보세요 하자 그는 하고 전화를 잘못 건 사람처럼 놀란 소리를 냈다. 첫 만남이 라는 애매한 감탄으로 시작되었다면 두 번째 만남은 라는 다소 황당한 신음으로 시작되었다. 차 한잔 어떠십니까, 고 작가님? 차요? 네, 차요. 그럽시다. 말투가 왜 그래요? 왜? 아니에요. 어디가 편하세요? 그들은 주로 신촌이나 홍대 앞에서 만나 하염없이 걸었고, 걸으면서 영화 얘기를 했고, 두어 번은 같이 영화를 보고 밥을 먹기도 했다. 그리고 그와 마지막으로 만나던 날 그녀가 약속한 카페에 나갔을 때 처음에는 그 혼자 있었지만 10분도 되지 않아 오빠 나왔어 라며 예원 씨가 합류했다. 원래 입술빛이 새파랬던 건 아닌 모양인지 두 번째로 만난 예원 씨의 입술엔 은회색 펄이 잔뜩 발려 있었다. 그녀는 황당한 기색을 보이지 않으려고 엉뚱한 질문을 했다. 연선배는 안 와? 1시간쯤 뒤에 우리가 망원동 작업실 쪽으로 움직이기로 했어요. 엉뚱한 질문이 제대로 된 질문으로 탈바꿈하는 순간이었다. 예원 씨가 갈치 빛깔의 허연 입술을 움쭉거리며 손가락으로 그녀 쪽을 가리켰다. 이 집 저거 더럽게 맛없게 하는데.
그녀가 시킨 토마토 주스에 대한 얘기였다. 그녀는 정말 더럽게 맛이 없는 자신의 토마토 주스를 야금야금 마시며 이것 봐라 하는 노여운 느낌과 더불어 왠지 자신이 주책바가지가 된 듯한 더러운 느낌에 사로잡혔다. 그 느낌은 망원동 M연립에 도착해 연선배의 얼굴을 볼 때까지 지속되었다. 연선배는 302호에 혼자 있었고 평소에 하지 않던 옅은 화장까지 하고 있었다. 그의 뒤를 따라 들어선 그녀를 보자 연선배의 화사한 얼굴 위로 그녀 자신이 조금 전 카페에서 극구 숨기고자 애썼던 예상치 않은 일에 직면한 자의 당황한 표정이 떠올랐다. 그녀의 뒤를 따라 예원 씨가 연 팀장님 우리 왔어요 하고 폴짝 뛰어든 순간 그 표정은 금세 사라졌고 연 선배는 그들이 그렇게 떼지어 몰려올 줄 알았다는 듯 흔쾌히 말했다. 어서들 오시라. 그녀는 그를 힐끔 쳐다보았다. 그의 몽롱한 눈동자는 고요한 점성의 늪처럼 어떤 흔들림도 보여주지 않았다. 그저 자다 깬 듯한 아련한 어리둥절함과 끝없는 온화함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그녀는 그가 조금 무서워졌다. 아울러 입술이 번들거리는 예원 씨도 덩달아 무서워졌다. 연 선배는 떨리는 손으로 카드패를 돌리듯 빈잔 넷을 낡아빠진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장 감독 불러야겠네. 그날은 그런 식이었다. 장 감독은 302호에 연 선배만 있는 줄 알고 왔다가 그들이 때로 모여 술판을 벌이고 있는 걸 보자 당황하여 냉큼 다른 스텝 하나를 불러들였다. 실망의 연쇄 속에 한 사람 한 사람씩 늘어나는 방식이 마치 한 꼬마 두 꼬마씩 늘어나는 기묘한 인디언 놀이와도 같았다. 그리고 그 수수께끼 같은 놀이는 블랙조, 그가 쓰고 있는 아련한 복면의 눈빛으로부터 비롯되었다. 그녀가 H 오피스텔 입구에서 1904호 버튼을 누르자 짧은 음악 소리에 이어 딸깍 인터폰을 드는 소리가 들렸다. 고 작가, 좀 늦으셨네. 얼른 올라오시라. 스피커를 통해 들려오는 연 선배의 목소리는 다소 높았다. 입구의 자동문이 열렸다. 그녀가 입구 쪽으로 한 걸음 내딛는 순간 인터폰이 완전히 꺼지지 않았는지 스피커를 통해 실내의 소음이 들려왔다. 내가 말한 그 작가 라는 연 선배의 목소리에 이어 웅성대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의 빠른 말소리가 들려왔다. 닫히려는 문 안으로 급히 들어서느라 뭐라고 하는지 내용은 알아듣지 못했지만 빠른 말투만은 그녀의 귀에 익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9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그녀는 머릿속이 복잡했다. 연 선배의 오피스텔에서는 한창 술판이 벌어지고 있을 터였다. 물론 그녀가 강변에서 망설이느라 약속 시간에 늦은 건 사실이었다. 오전에 통화에서 연 선배는 더 일찍 와도 좋다고 말했지만 애초부터 그녀와 독대할 생각은 없었던 것이다. 망원동 M 연립에서처럼 목소리를 낮추어 우리끼리 얘기지만 하는 식의 비밀 얘기를 나누던 때와는 사정이 달라진 것이다. 엘리베이터가 상승함에 따라 강이 보이는 면적이 점차 늘어났다. 강 건너편 도로의 차량 불빛까지 보였다. 강은 어둡고 달리는 차량의 불빛은 밝아 흐르고 있는 것이 강이 아니라 길 같았다. 그녀는 오른손으로 왼손 등을 천천히 문질렀다. 나쁜 남자의 손이 닿았던 자리였다. 그때 어두운 계단이 아니라 지금처럼 탁 트인 엘리베이터 아니었더라도 그는 그렇게 스스럼 없이 그녀의 왼손 등을 꾹 눌러 잡을 수 있었을까? 인디언 놀이를 벌이던 마지막 술자리에서 그는 어느 순간부터 매우 그답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유난히 벌떡벌떡 자주 일어나 베란다 쪽으로 나가는가 하면 부엌 쪽에서 예원 씨에게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마침내 그는 먼저 가겠다고 일어섰다. 연 선배가 그녀에게 따라 나가 보라는 눈짓을 했다. 그녀가 뒤따라 나가자 그는 그만 들어가라는 듯 복도에서 손사래를 치며 또 연락하겠다고 말했다. 일주일 넘게 그에게서 전화가 오지 않았다.
그녀는 하루가 멀다 하고 M 연립 302호에 드나들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면 7평 남짓한 좁은 공간은 그녀가 반쯤은 알고 반쯤은 모르는 사람들로 북적였지만 그는 없었다. 비구름의 중심답게 골목 쪽 베란다 내벽은 항상 젖어 있었고 그곳을 드나드는 사람들의 청결하지 못한 생활 습관 탓에 실내에서는 지하 노래방에서나 풍길 법한 톡 쏘는 곰팡내와 담뱃진 냄새가 났다. 그녀와 연선배는 한 귀퉁이가 떨어져 나간 탁자에 마주 앉아 머리를 맞대고 회의를 하고 술을 마시고 각자의 노트북을 연결해 공동으로 시나리오를 집필했다. 어느 날 아침 그녀가 M연립에 들어서자 연선배는 그녀에게 새벽에 건넌방에서 블랙조와 예원씨가 함께 나오는 걸 봤다고 말했다. 지나가는 말처럼 툭 던지는 식이었지만 그 뉘앙스는 매우 독특하고 의미심장했다. 그리고 며칠 뒤에 그에게서 전화가 왔다. 고 작가님, 오늘 날씨 좋습니다. 산책 삼아 안 나오실래요? 그녀는 냉담하게 거절했다. 아이, 거참. 지난번처럼 그렇게 우르르 보자는 거 아니에요. 그날은 일정이 비틀려서 그 얘긴 나중에 하고 우리 전시회에 같이 가요. 싫습니다. 그는 잠시 조용했다. 저에 대해 무슨 말 들으셨군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런 게 정말 다 무슨 상관일까요? 그녀는 수화기를 든 채 조용히 떨었다. 그의 뻔뻔스러움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정말 그런 게 무슨 상관이 있냐고 생각하게 될까봐 두려웠다. 고 작가님은 좀 다르실 줄 알았는데 전 우리가 좀 통한다고 생각했어요. 전화 끊을게. 제가 다시 연락 안 하길 원하시죠? 원하시는 대로 할게요. 제 존재 자체가 불쾌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전화가 끊겼다. 그의 마지막 말에서 왠지 희미한 조소의 냄새가 풍겼다. 한동안 그는 그녀에게 강박관념이며 모든 사고의 중단이었다. 그와 만날 때도 그러했고 헤어진 후에도 그러했다. 그녀는 도저히 그에 대한 관념을 사유할 수 없었다. 그의 조약돌 같은 눈동자라든가 섬세한 배려와 관용, 사람들의 무리에서 겉도는 고독, 나긋나긋한 부드러움, 아무 때나 벌떡벌떡 일어나는 버릇, 여자들을 소집해 놓고 무연히 앉아있던 모습, 곧잘 붉히는 얼굴빛과 수화기를 통해 들려오던 떨리는 목소리 같은 사소한 직접성과 소름 끼치는 현실성이 주는 잔인한 무게에서 해방될 수 없었다. 그는 그녀의 머릿속에서 통합된 하나의 관념으로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통째로 잊고 싶었지만 그는 그녀의 머릿속에서 파편처럼 산산이 박혀 모조리 한꺼번에는 드러낼 수가 없었다. 그녀가 며칠 동안 연락을 끊었다가 다시 302호에 나타났을 때 연선배는 아무렇지 않게 그녀를 대했다. 어떤 사태에 대해서도 아무렇지 않게 행동할 수 있는 연선배의 여유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그녀는 신경질적으로 생각했다. 블랙조라든가 팔색조처럼 입술 빛깔이 천변만화하는 예원씨. 생각도 둔하고 동작도 굼뜬 장감독 등 302호에 드나드는 어떤 인간을 떠올려도 짙은 염증만이 솟구쳤다. 아무래도 이 작업 계속 못할 것 같아요, 선배. 연선배는 그녀 앞에 빈잔을 놓으며 말했다. 고 작가 질투하는구나. 네? 연선배는 가만히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알아들었지 않냐는 표정이었다. 제가 뭘 해요? 질투한다고. 제가 왜요? 고 작가 재밌네. 고 작가 하지 마세요. 저 작가 아니에요. 그래? 너, 그럼 너라고 하지. 넌 지금 그 낫도깨비 같은 계집애를 질투하고 있어. 그건 아니에요. 그런 년을 왜 질투하냐고. 그녀는 말없이 베란다 쪽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연선배가 나지막한 톤으로 물었다. 우린 비슷한 데가 많지? 그녀는 자신이 연선배와 비슷한 데가 많은지 어떤지 생각해 본 적은 없었지만 그렇게 물으니 그런 것도 같았다. 아무래도 입술이 천변만화하는 예원 씨보다는 화장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연선배와 더 가깝다고 말할 수 있었다. 연선배가 술을 따르며 물었다. 고 작가, 기분 나빠도 인정할 건 인정합시다. 우린 비슷한 데가 많아. 그렇지? 기분 나쁜 건 아니에요. 질투란 건 말이야. 원래 판이하고 불가능한 쪽을 향하는 거야. 대상이 저질이든 고상하든 중요하지 않아. 나랑 판이하게 다른 년, 내가 죽었다 깨나도 될 수 없는 년, 정글이나 동굴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년, 그런 년들한테는 손도 써볼 수 없지.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돼. 우린 걔네들 눈 깜빡거리는 동작 하나도 흉내 못 내. 걔네들은 어쩐지 늙거나 죽지도 않을 것 같아. 그러니 그저 우리 같은 것들은 평생 질투나 하다 나가 떨어지는 수밖에.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조에 관한 말을 어떻게 시작해야 좋을지 판단이 서지 않았다. 그가 그녀들 셋 사이에서 어떤 포지션을 잡고 있었는지 연선배는 짐작도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연선배가 웃었다. 두 연놈이 우리 둘 다 갖고 논 거 맞지? 그녀는 침을 삼켰다. 연선배에 대한 감탄과 경악으로 머릿속이 멍해졌다. 연선배의 입에서 서슴없이 튀어나온 말. 두 연놈이라든지 갖고 논다는 말에 날선 싱싱함에 소름이 끼쳤다. 그녀는 탁자 위에 엎드렸다. 젊은 그들은 무서운 실체였다. 나이든 연선배와 그녀를 자극하고 어루고 위협하는 알지 못할 힘을 가진 무섭고도 무심한 짐승 같은 존재들이었다. 그녀는 뭘 좀 안다고 생각했고 연선배는 모든 걸 꿰뚫어보고 있었지만 둘 다 손도 못 써보고 무차별적으로 나가떨어졌다.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됐다. 연선배가 그녀의 어깨 위에 가만히 손을 올려놓았다. 연선배는 제작사를 통해 연출부 직원 둘을 교체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것으로 끝이었다. H 오피스텔 1904호의 현관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그녀가 벨을 누르자 문을 연 사람은 놀랍게도 예원 씨였다. 이번에는 와인빛으로 번쩍이는 입술이었다. 와, 고 언니 왔다. 고 언니라는 호칭이 낯설었다. 예전의 만남에서 예원 씨는 그녀를 어떤 호칭으로도 부른 적이 없었다. 어서 들어와요, 언니. 예원 씨가 그녀의 팔을 잡아 끌었다. 오피스텔 현관은 독립적인 방처럼 큼직했고 유리 칸막이로 실내와 차단되어 있다. 유리 칸막이를 지나 왼쪽으로 꺾으니 넓고 확 트인 거실과 강변으로 면한 통유리가 나타났다. 대표님, 고 언니 왔어요. 이 말을 듣고서야 그녀는 인터폰에서 마지막으로 들려온 빠른 말투가 바로 예원 씨의 것이었음을 깨달았다. 연선배는 그녀와 눈을 마주치지 않고 말했다. 예원 씨가 우리 고 작가 되게 보고 싶었나 보네. 그럼요, 대표님. 완전 반가워요. 예원 씨는 살짝 취해 있었다. 낯선 사람들이 원목 바닥으로 된 넓은 거실에 불규칙하게 둘러앉아 있었다. 그들의 머리통을 내려다보고 있자니 마치 못생긴 단추가 마구 달린 이상한 담요를 내려다보는 느낌이었다. 앉아, 고 작가. 연선배가 짧게 말했다. 연선배는 거기 모인 사람들을 그녀에게 소개해 줄 생각이 없는 듯 했다. 그녀는 더러운 담요와 한 자락을 덮듯이 빈자리에 끼어 앉았다. 그들은 와인과 맥주를 마시고 있었고 곳곳에 놓인 접시에는 막회처럼 두툼하게 썰린 치즈 조각과 육포, 과일들이 있었다. 그들 중에 그녀가 유일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장감독 뿐이었다. 장감독은 연선배를 향해 침을 튀기며 맥거핀에 대해 열변을 토하고 있었다.
젊은 축들은 뭘 알고나 그러는지 걸핏하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 앞에는 빈 와인잔이 놓여 있었다. 옆자리의 남자가 그녀의 잔에 술을 따랐다. 장 감독이 갑자기 그녀를 향해 팔을 쭉 뻗으며 말했다. 고 작가, 내가 우리 연 대표한테도 얘기해놨는데 말이야. 이번엔 스릴러적인 요소가 좀 들어가 줘야 되겠어. 순 멜로론 안 돼. 톡 쏘는 맛이 있어야지. 안 그래?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장 감독이 다른 화제로 넘어갔을 때 그녀는 잔을 내려놓고 일어나 통유리 쪽으로 다가갔다. 실내가 밝은 탓에 바깥 풍경은 잘 보이지 않았다. 강이 흐르고 있어야 할 그곳에는 실내에 모인 사람들의 반사된 모습만 가득했다. 맥주가 떨어져 간다는 말에 그녀는 벌떡 일어섰다. 고 작가는 그냥 앉아 있어. 연 선배가 말했다. 연 선배가 그녀에게 건넨 두 번의 말이 고작 앉아와 앉아 있어 라는 사실이 그녀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안 그래도 소주 좀 사오려고 했어요. 그래? 고 작가 소주 먹게? 그럼 신 팀장이 고 작가랑 같이 나갔다 올래? 마른 몸집의 남자가 엉거주춤 일어났다. 아니, 예원 씨랑 같이 갈게요. 오랜만이라 할 얘기도 많고. 예원 씨 같이 갑시다. 예원 씨의 표정이 애매해졌다. 과도하게 친밀한 척을 하던 연기력에 잠시 빈틈이 보이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예원 씨는 이내 희죽 웃으며 좋아요 라고 했다. 오피스텔 건물 1층에 있는 편의점에 술을 사가지고 나오는 참에야 그녀는 간신히 참았던 질문을 던졌다. 그동안 예원 씨는 무슨 일 하고 지냈어? 영화 일 했죠. 어디서? S팀이요. S팀? 이번에 에펠에서 개봉하는 두 번째 영화요. 몰라요? 그때 망원동에서 빠지면서 그만둔 줄 알았는데. 그만두긴요. 그때 블랙조 오빠랑 나랑 이번 영화에 투입되느라고 거기서 발 뺀 거죠. 그쪽 M팀이 준비했던 건 일단 소품이고 우리 S팀은 완전 대작이었잖아요. 연 대표님 혼자서도 M팀 시나리오는 충분히 감당이 되신다고 해서 우린 S팀으로 들어갔죠. 그녀는 M팀이니 S팀이니 하는 얘기를 처음 들었다. 예원 씨가 좀 뽐내는 투로 들려준 바에 따르면 망원동 멜로팀은 M팀이었고 서교동 SF팀은 S팀이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오피스텔에 모인 사람들은 세 번째 영화팀인 Y팀에 소속될 사람들이며 블랙조 오빠는 네 번째 영화팀인 T팀에 소속될 예정이라는 것이다. 엘리베이터에 오르자 예원 씨는 바깥을 손가락질하며 말했다. 아, 멋있어. 맨날 이런 경치 보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늘 보면 그냥 그렇지 않을까? 감흥도 없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맨날 보면 100% 즐길 수 있죠.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아주 죽이던데. 나 진짜 나중에 이런 데서 살 거야. 예원 씨가 어떤 멜로디를 흥얼거리는 동안 그녀는 왼손에 쥔 봉지끈을 단단히 틀어주었다. 블랙조 말이야. 예원 씨는 춤을 추듯 어깨를 흔들면서 물었다. 그 오빠 왜요? 그녀는 편안함을 가장하기 위해 엘리베이터 유리벽에 몸을 기댔다. 왜 이번엔 예원 씨랑 같은 팀에서 안 해? 둘이 사귀지 않아? 예원 씨가 노래를 그쳤다. 예원 씨는 입술에 침을 조금 바르더니 눈을 동그랗게 떴다. 언니, 알고 그러는 거예요?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그 오빠 여자한테 관심 없잖아요. 그녀는 멍청한 표정을 굳이 숨기려 하지 않았다. 숨길 수도 없었다. 언니 진짜 몰랐나 보네. 연 대표님도 아시니까 언니도 아는 줄 알았지. 연 선배, 아니 대표님도 알아? 알죠. 알고 그때 완전 넘어갔잖아요. 언제? 한참 됐는데.
망원동에 있을 땐가? 연 대표님은 워낙 쿨하셔서 괜찮은데 언니가 좀 불편해한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블랙조 오빠가 나한테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하고 다니냐고 난리쳐서 그때 완전 절교할 뻔했잖아요. 그 오빠가 인간적으로 언니 좋아했거든요. 아마 이 팀에 안 들어오려는 것도 언니 때문일걸. 그들은 1904호의 현관 앞에 와 있었다. 예원 씨는 벨을 누르는 대신 거침없이 도어록의 비밀번호를 눌렀다. 그녀와 연 선배가 시나리오를 쓸 때 한글 파일의 비밀번호로 지정했던 번호였다. 그녀는 헛웃음이 났다. 예원 씨가 유리 칸막이를 밀고 들어간 후 그녀는 술이 든 봉지만 내려놓고 돌아서 나왔다. 강까지 가는 흙길 위에는 군데군데 무성한 잡풀이 돋아 있었다. 후덥지근한 밤이었지만 강에 가까워질수록 바람은 세고 시원해졌다. 강바람이 그녀의 취기를 누그러뜨리고 달아오른 뺨을 식혔다. 다만 그것이 목적일 뿐이라는 듯 그녀는 바람이 불어오면 그쪽을 향해 심호흡을 했다. 강은, 아니 강이라고 생각되는 검고 길쭉한 공간은 전혀 흐르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흘러가는 건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둬 라고 연 선배는 오래전 그녀에게 충고했다. 감정이 흐르는 대로 그냥 흘러가게 놓아두라고. 부질없음을 부질없음으로 받아들이라고 했다. 어쩔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라고. 대답이 돌아오지 않을 것들에 대해서는 따져 묻지 말라고도 했다. 만약 연 선배가 그에 관한 진실만 알려주었더라면 연 선배의 말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매우 옳고 경제적인 발언들이었을 것이다. 그녀는 그에 대한 호감을 그냥 흘러가게 놓아두었을 것이고 부질없음을 한탄하지 않았을 것이다. 어쩔 수 없는 것 앞에서 욕망의 입을 닫았을 것이고 대답이 돌아오지 않을 것들에 대해 따져 묻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의 그녀는 그에 대한 포기와 기대가 빛의 속도로 교차하는 혼란 속에서 불면에 시달렸다. 얕은 잠에서 깰 때마다 시계를 보았다. 그녀는 시간이 흐르는 게 두려웠다. 시계바늘이 돌면서 시간이 흘러간다는 사실, 시침과 분침이 시시각각 낯선 시간을 가리킨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다. 잠을 자면서 밥을 물에 말아먹으면서 책을 읽으면서 바흐의 브란덴부르크 협주곡 2악장을 들으면서 흘려보낸 그때의 기억이 생생히 떠오르자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눈썹을 찌푸렸다. 몸이 나아지고 마음이 아물고 시나리오를 다시 쓸 수 있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다. 그러나 아프지 않고 울지도 않고 글을 다시 쓰게 된 그 시간, 그때의 시계바늘이 어디를 가리키게 될지 알지 못해 그녀는 못 견디게 불안했다. 결코 익숙할 수 없는 낯선 시간이 흘러갔다. 그리고 그렇게 쉼없이 일들은 진행되어 갔다. 일들이 그녀를 고통의 시간 너머로 날라왔다. 시나리오가 완성되어 갈 즈음 그녀는 마침내 강 같은 평화를 얻어노라고 연 선배에게 농담처럼 말했다. 연 선배는 그녀 앞에 빈잔을 놓으며 말했다. 끝났어. 다 잊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연 선배가 채워준 잔을 단숨에 비웠다. 강은 보이지 않지만 어둠 속에서 느릿느릿 흘러가고 있었다. 높은 오피스텔 건물의 마천루 조명이 강 위에 흐릿하게 반사되었다. 반사된 빛이 반사하는 물의 흐름을 알려주듯 그녀에게서 부딪혀 튕겨나간 존재들이 그녀 내부의 진상을 드러내 주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때 연 선배는 그녀가 강을 바라보듯 그렇게 그녀의 흥분과 분노와 절망을 지켜보면서 그녀의 욕망 깊숙한 곳에 두레박을 들이웠을 것이다. 그녀보다 고작 2살 많은 주제에 흘러가는 건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둬 라고 늙은 마녀처럼 말하면서 말이다. 빈잔을 놓는 행위는 이미 어떤 영향을 미쳐 의도한 결과를 만들어낸다. 연 선배는 그녀 내부에
가볍게 빈잔 하나를 내려놓음으로써 그녀가 시나리오를 쓰는 내내 퍽퍽한 고통의 육질에서 가장 쓰라린 육즙을 쥐어 짜내도록 만들었다. 앞사람이 카드기를 갖다 대자 자동문이 열렸다. 그녀는 그 뒤를 따라 H 오피스텔 내부로 들어갔다. 엘리베이터를 타자 속이 울렁거리면서 무언가 대단히 불유쾌한 것이 그녀 내부에서 꿈틀거리는 느낌이었다. 다시 이 타락한 궁전으로 돌아왔다는 생각만으로도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녀를 고 언니라고 부르며 팔짱을 끼던 예원 씨의 위장된 친밀감은 그녀에 대한 연선배의 소홀함과 맞짝을 이루고 있었다. 그녀와 연선배의 거리감이 예원 씨를 안심시켰고 그녀에 대한 연민까지 불러일으키게 한 것이 틀림없었다. 예원 씨는 연선배의 오피스텔에 자주 들락거리며 디지털 도화록의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사이였다. 아마 연선배는 어느 밤 예원 씨 앞에 빈잔을 놓으며 이렇게 주문을 걸었을지도 모른다. 우린 비슷한 데가 많아. 그렇지? 그리고 그녀에 대해서는 자기들과는 달리 쿨하지 못하고 고지식한 데다 아무 남자에게나 열정을 품는 순진한 노처녀라고 떠들어댔을 것이다. 그런 년들이 있지 라고 운을 뗀 후 정글이나 동굴이 아니라 이번엔 오두막이나 원두막에서 뛰어나온 것 같이 꽁하고 답답한 구식년들이 있다고. 그런 년들은 늙지도 죽지도 않을 것 같다고. 손도 써볼 수 없다고 설파했을 연선배의 표정이 떠올랐다. 몸이 허공에 붕 떠오르는 듯한 느낌과 함께 엘리베이터가 19층에 도착했음을 알리는 신호음이 울렸다. 다시 심한 멀미가 났다. 그녀는 벨을 누르려다 도어록의 비밀번호를 눌렀다. 문이 열렸다. 실내에서 음악 소리와 떠드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는 유리 칸막이를 밀려다 멈칫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연애를 해야 뭐가 써진다는 거예요? 누구의 목소리인지 알 수 없었다. 자자, 우린 앞으로도 쭉 모른 척 하자고. 이건 연선배의 목소리였다. 보조작가 주제에 오바는 역시 알 수 없는 목소리였다. 그러니까 우린 팍팍 밀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지. 이 말은 장 감독의 목소리였다. 이 짤막한 대화는 그녀를 한순간에 술이 번쩍 깨게 만들었다. 그녀는 심호흡을 했다. 가방을 놓고 나왔다는 핑계로 꾸역꾸역 되돌아온 그녀였다. 평소에는 시시콜콜한 근심에 시달리면서도 갑자기 어느 한순간 깊이 생각하지 않고 결정해버리는 돌연한 즉흥성을 가진 그녀였다. 번민에 대해 습관적으로 태만하고 번거로운 문제는 애써 회피하며 살아온 그녀였다. 유리 칸막이 앞에서 그녀는 1904호에 있는 어떤 인간보다도 자신을 혐오하며 서 있었다. 그녀는 침착하게 신발을 벗고 원목 바닥 위로 올라섰다. 자신에 대한 가장 가혹한 징벌은 아마도 거실에 둘러앉아 그녀에 관해 말하고 있던 무리 앞에 자기 모습을 드러내는 일일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출현에 놀라고 당황할 그들에 대한 연민과 우려로 가슴이 저렸다. 둘러앉은 사람들이 그녀를 흘끗 쳐다보았다. 신 팀장이라는 남자의 눈짓에 연선배가 고개를 돌려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연선배의 표정에서 그녀는 아무 변화도 읽어내지 못했다. 어딜 그렇게 돌아다니다 와? 저기 강이 좋아서. 아, 그래. 강 참 좋지. 역시 작가는 달라. 어서 와 앉아. 그녀는 썩은 동아줄을 붙잡듯 예전에 엠연립의 블랙조와 그녀 그리고 예원 씨가 들어섰을 때 연선배가 보여준 표정의 변화와 수습을 위한 안간힘을 떠올렸다. 지금 보이는 연선배의 담담한 표정은 조금 전에 그들 무리가 그녀에 관해 어떤 무례도 범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수도 있었다. 이봐, 작가는 어디가 달라도 다른 거야. 아름답고 고독한 것에 대한 민감함이 있잖아.
그녀는 신비한 양탄자에 앉듯 둘러앉은 그들 무리에 섞였다. 아참, 고 작가, 우리 첫 시나리오 쓰던 그 탁자 있지? 그거 서재에 갖다 놨어. 우리 또 거기서 쓰자. 그녀는 모서리가 깨지고 군데군데 흠이 패인 탁자를 떠올렸다. 그 조잡한 탁자가 놓여있던 M연립 302호에서 그녀는 연선배가 하는 얘기들이 투명한 진실이라고 믿었고 연선배와의 사이에 어떤 격이도 사라졌다고 생각했다. 그때 그들은 얼마나 많은 얘기를 나눴던가. 시시콜콜한 과거사부터 진지한 인생 설계까지, 미묘한 감정의 표백부터 장난스런 실연담까지. 그러나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텅 빈 이야기들이었는가. 그때 그녀는 연선배가 이야기의 맛을 알고 삶을 어른스럽게 이해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의 연선배는 먹먹한 슬픔이 밀려왔다. 그녀는 술잔을 내려놓고 훌쩍 일어나 통유리 쪽으로 다가갔다. 그곳에 강이 있을 터였다. 강은 보이지 않았지만 강을 둘러싸고 흐르는 강변도로 차량의 불빛들이 희미하게 보였다. 그 흐름을 보고 있자니 격했던 감정이 조용히 흐르기 시작하는 것이 느껴졌다. 언젠가는 이 딱딱한 앙금도 순해지고 퇴색되고 부드럽게 발효하리라. 오래전 그도 이런 마음으로 불쑥 일어나 베란다로 나갔던 것인가. 단단한 불신과 의혹과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채 하염없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유리밖 어두운 공간을 바라보았던 것일까. 그때의 기억이 떠오르자 마치 언젠가 그녀 자신이 자신의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던 것만 같은 달콤한 기시감이 강물처럼 그녀의 가슴에 밀려들었다. 그가 마지막으로 그녀에게 했던 말은 제 존재 자체가 불쾌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였다. 그녀도 지금 이 오피스텔에 1904호에 모인 사람들에게 그 말을 하고 싶었다. 그녀는 고개를 숙여 오른손으로 왼손 등을 천천히 쓰다듬었다. 통유리를 통해 누군가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느껴졌다. 연선배였다. 이제 그녀는 분명히 안다. 무리를 조종하는 데 능한 연선배가 그녀에게 조의 성적 취향을 숨김으로써 그녀를 가망없는 감정의 소모 속에서 헤매게 만든 연선배가 그것이 좋은 시나리오를 얻어내려는 의도의 실현이었다고 착각하고 있는 연선배가 실은 처음엔 스스로도 그에게 무섭도록 끌렸으며 입술이 새파란 예원 씨의 젊음을 새파랗게 질투했다는 것을. 연선배도 자신의 의도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았다는 것을. 목적에 맞게 결과가 산출되었다 하더라도 그 과정은 대단히 비틀려 있었다는 것을. 그 비틀림을 생략하고 망각할 권리를 연선배는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그녀는 유리에 비친 연선배를 향해 보일 듯 말 듯 웃었다. 아마 이번 영화에는 어떤 인물이 유리를 통해 자신의 시선이 마주친 상대방을 잔혹하게 난자하는 장면이 포함될 것이다. 한낱 보조 작가인 그녀로서는 스릴러 운운하던 장 감독의 빈 잔도 어떻게든 채워주어야 할 의무가 있으니 말이다.